네. 3시 5 분이어서 인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바로 인제 질문 시간, 그리고 뭐 꼭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뭐 이제 나누고 싶으신 생각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다른 어떤 사회자분의 매개 없이 바로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채팅창으로 어 말씀을 해 주셔도 괜찮고, 또 뭐 직접 말씀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제 뭐 몇 가지 질문은 제가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제 이 책과 관련해서 많이 받는 뭐 질문 중에 하나는 제목이죠. 카메라 소매티카라는 제목인데, 그 제목이 소매티카라는 말이 뭐 왜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만든 거냐,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책에서도 그렇고 인제 뭐 여러 가지 인제 책에 이 책과 관련된 홍보 자료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소마라는 개념에서 그냥 차용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인제 이런 식의 조어를 쪼끔 생각하게 만드는 다른 조어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 카메라 폴리티카 뭐 이런 책도 있었고요. 폴리티카 하면 역시 인제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그냥 이야기, 볼거리, 오락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당대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정치적 지향, 그리고 이념적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인제 '그 영화가 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영화는 매우 정치적인 메시지를 품는 매체이다.' 이런 관점으로 카메라 폴리티카라는 개념을 썼을 겁니다. 그 이전에 인제 카메라 폴리티카란 말이 또 날 어떤 영감을 얻은 그런 이제 용어들은 아마 카메라 옵스큐라 같은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카메라 옵스큐라는 도구죠. 이렇게 카메라, 우리가 아는 기계 카메라가 등장하기 전에 과거 서양의 화가들이 인제 이 암실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암실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암실이기도 한데, 그 안에 이렇게 인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빛이 투사가 되고, 그 빛이 투사된 빛이 인제 암실의 다른 벽면에 이렇게 그림을 거꾸로 형태로 상하가 이렇게 바뀐 형태로 아마 그거를 투사를 시킬 겁니다. 그것이 인제 빛이 그려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인제 어떤 카메라라는 도구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런 도구를 통해서 주변의 풍경을 또 화가들이 모사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루시다라는 도구는 인제 약간 활용도가 높아지는 휴대용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인제 빛의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 바닥에 새겨진 그림을 따라서 그 선을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려 넣으면 또 이렇게 풍경화 같은 게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도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림을 그리는 때 활용되는 도구로서 카메라 루시다라는 이제 말이 있었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인제 제가 카메라 소매티카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매티카는 인제 몸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소마, 몸이라는 거. 특히 인제 기독교에서는 소마가 인제 보통 예수의 몸을 지칭할 때 인제 소마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 관객이 이미지를 볼 때 그냥 시각만을 동원해서 관찰하고 그 인상을 파악하고 해석한다라기보다는, 특히 인제 극영화를 볼 때는 온몸을 다 동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시각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투사 같은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 밖에 인제 뭐 제 책에서도 잠깐 그런 언급합니다마는, 거울 뉴런의 작동을 보면 인간이 또는 영장류가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자 할 때 상대가 생각하는 것, 상대가 느끼는 거를 본인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상대가 느끼는 거를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냥 상대가 저렇게 느끼는구나 하는 거를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뭐 그것이 어떤 감정, 뭐 공포감일 수도 있고 뭐 불편함일 수도 있고 실망감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내가 거울 뉴런의 작동을 통해서 동시에 느끼게 됨으로써 그 상대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인제 고려한다고 한다면 온몸의 작동 방식, 그것이 이성, 뭐 감정, 뭐 정서, 인지, 감각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총동원하고, 더불어서는 인제 자신의 과거 경험, 그러니까 기억 뭐 이런 것까지를 동원해서
상대 내지는 이제 뭐 영화라고 한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이미지의 공간, 어떤 서사의 공간, 그 속의 어떤 인물들을 파악하고 그들과 온전한 어떤 그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관객에게 투사한다는 관점에서 카메라 소매티카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명을 항상 드리면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그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요. 예. 음. 그밖에 이 작품 특히 인제 인지주의 뭐 인지과학이라고 하면 통상 인제 특히 이제 영화 내지는 해당 분야에 관심 많은 분들은 그 질르 들레즈의 개념을 많이 제시를 하십니다. 들레즈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전에 번역이 됐죠. 영화라는 책이 있었고 그 책에 보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영화 뭐 저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운동 이미지, 뭐 시간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 운동 이미지는 뭐 고전적인 할리우드 영화의 형태와 형태를 설명을 하고 시간 이미지는 보통 이제 예술 영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내면의 움직임, 그것을 이제 시간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질 들레즈의 핵심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그것이 인제 이미지일 수도 있고 주변 세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 주변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들레즈가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인간의 인지가 주변 세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더 가까 만들어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주변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 세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모종의 방향, 뭐 욕구, 또 그런 것들의 모종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인지작용이 총체적으로 동원이 돼서 주변 세계를 축조하는 것이다.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들레즈가 주장을 하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카메라 소매티카라는 개념과 매우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들레즈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어 그 주장들은 제가 이제 알고 있죠. 저도 영화 연구자이기 때문에. 음. 다만 인제 제 연구에서는 들레즈를 그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뿐만 아니라 인제 그밖에 다른 논문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쓸 때도 들레즈를 많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들레즈는 일단 영화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고요. 철학자들의 논의는 이제 철학 영역 안에서 인용하고 좀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들레즈의 논의 들레즈는 이제 인지과학 뭐 인지주의 영화학과도 굉장히 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제 영화학자들도 많이 인용하는 분이기도 하죠. 근데 들레즈가 됐건 그밖에 다른 철학자가 됐건 그분들의 인제 그 논의를 인용을 하면 그분들의 그 주장이 이 영화의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결과 이분들의 주장이 얼마만큼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인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그런 절차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적 텍스트가 있고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인가의 어떤 그 논리 구조가 아니라 일단 어떤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이 이 영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적용이 돼 보니 적절하고 그래서 이 개념이 옳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이제 성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조는 하되 들레즈의 이론을 갖다가 제가 그 정당성을 설파하는 것이 제 논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쪼끔 지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그 다른 철학자들의 논의를 적용을 하면 보통 흔히 인제 하향식 논의가 되죠. 철학자의 논의가 가장 먼저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상향식 논의인 것 같아요. 텍스트가 있고 그러니까 영화라는 작품이 있고 그것이 제기한 질문이 있고 그것을 정식화하고 그걸 좀 더 규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논리들을 이제 좀 적용해 가면서
나름의 이제 어떤 고유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뭐 이렇게 방법론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음, 네, 뭐 아직 다른 이제 질문, 어, 예, 뭐 지금 이제 그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제 책을 보고 이제 다 이미지가 흑백으로 돼 있죠. 이미지를 이렇게 쓰는데 이제 각각의 영화들마다 이제 그 영화를 만든 제작사나 뭐 배급사나 뭐 경우에 따라서 감독이나 이런 분들과 계속 컨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처음에는 되게 난감하고 좀 힘들게만 보였는데 막상 이제 그분들의 어떤 답변을 듣고 또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지 활용을 어떤 비용 없이 쓰게 해주시고 되게 친절하시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게 되게 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나라의 뭐 거장 감독들 혹은 유명한 어떤 제작사의 어떤 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하는 그 과정도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시 글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출판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이렇게 어떤 부분을 컬러도 이렇게 하고 좀 더 많은 이미지를 써서 글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저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 수메티카는 여러모로 좀 각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아쉬웠던 거를 또 배워서 나중에 또 다른 연구서를 출판할 때 또 적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도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제 세대는 제가 제 세대가 영화를 공부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비판 이론적 관점에서 영화를 접근하는 경우가 대세였었습니다. 정신분석학, 뭐 기호학, 그리고 이제 후기 구조주의죠.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 그밖에 이제 문화 이론, 그다음에 탈식민주의 이론, 페미니즘 이런 이론들을 갖고 영화 공부를 많이 했었고, 저도 이제 그 비판 이론의 영화 언어에 굉장히 매료가 됐었습니다. 그냥 영화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굉장히 복잡하고 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중층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영화가 상당 부분 표명하고 영화를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을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많이 줬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년간 공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논의들이, 뭐 지금도 이제 그런 논리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자의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 비평가, 혹은 연구자의 어떤 그 레토릭이라고 하죠. 수사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에 많이 이렇게 거기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은유적이고 어떤 어떤 수사학적인 글쓰기가 그런 비판 이론에 많이 동원이 됐다는 생각이 됐었고 그런 비판 이론에 의존해서 영화에 대한 분석을 계속 진행할수록 적어도 저는 굉장히 그 영화학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이해 그리고 뭐 지식의 폭이 계속 이렇게 좀 좁아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방법론을 모색해 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미 저도 알고 있었지만, 관심은 크게 두지 않았던, 인지과학, 내지는 인지주의 영화학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음, 인지과학이라고 해서 모든 어떤 기존 이론의 단점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지과학은 그렇게 정립된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지주의 영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개입하는 여타 학문 체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학, 뇌과학, 인류학, 사회학, 그 밖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뇌과학, 어떤 뇌의 작동 방식, 인간의 인지의 작동 방식이라는 관점을 놓고, 인간의 주변 세계를 파악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그 인지과학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화라는 형태에도 이제 어, 그 인지과학이 적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영화 음악의 어떤 의미와 방식, 내지는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지과학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과 인간의 인지라고 하는 어떤 그 상관관계를 해명함으로써 영화 음악의 작동 방식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음악학, 뭐 이런 분야로까지 이게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또한 해당 분야에도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이 인지과학이란 스펙트럼을 모두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손쉬운 어떤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이제 회화라고 하는 영역으로만 비교적 국한시켜서 이제 그 논의를 진행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을 이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이제 영화학이라고 하는 걸 수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충분하고 완전한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도달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연구자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네. 네, 뭐 말씀드리는 중간중간 또 다른 질문 같은 거 해주셔도 괜찮고요. 질문 중에는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거에 독립영화 연구했고, 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영화 연구자로서 일반 영화 애호가들에게 영화 애호가들이 뭐랄까, 영화를 보면서 놓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영화의 어떤 분야 내지는 어떤 영화의 영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질문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영화를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이제 보통 이야기를 보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을 봅니다. 보통 이제 우리의 시선이 인물들한테 많이 가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인물들의 표정, 인물들의 눈, 그들의 움직임이 관객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좀 영화를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으려면 흔히 이제 세팅이라고 얘기하죠.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심을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물이 우연하게 처해져 있는 공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배경은 뭐 인물과 같이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작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변 세계를 볼 때는 그냥 세계를 보는 거지만 영화를 통해서 세계를 볼 때는 프레임이라는 세계를 관통해서 어, 예, 관통해서 이제 세계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서 이 주변 공간이 조성되는 방식, 구도, 어, 그리고 뭐 색깔, 조명,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배치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인물의 내면 세계, 극적 상황과 연동돼서 인물의 특정한 내면 세계, 뭐 감정 상태를 전달하고 극적 상황에서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극적 상황의 중요한 메시지를 갖다가 이셋 디자인이 품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영화를 보는 것도 영화에 대한 이해, 영화에 대한 감상을 즐거움을 훨씬 더 배가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이제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혹시 어, 뭐 이혜진 선생님 혹시 질문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뭐 다른 말씀도 괜찮습니다만은. 예, 제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이제 언제든 제 말을 끊으시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영화와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 네네네. 강의랑은 좀 관계없는데 선생님이 영화 좀 최근 거 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찍은 거요? 그럼 그냥 영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예. 예. 어, 글쎄요. 그 음,
영화를 많이 봅니다마는 막 영화 추천 어 이렇게 당장 생각나는 건 없어요. 제가 네, 좋아하는 영화는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해 영화는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영화들을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찰리 채플린의 시티 라이트 같은 음, 영화는 음, 수십 번 봤고요. 시티 라이트 음, 음, 1931년 작품이고 음, 또 우디 알렌 감독의 카이로의 붉은 장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 1985년 작품인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테렌스 멜릭 감독의 어, 우리말로 하면 천국의 나날들, Days of Heaven이라는 영화, 78년 작품인데요. 그 영화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그 영화들이 혹시 안 음, 보셨다면 뭐 음, 채플린은 저기 옛날 무성 영화 때 사람이냐, 영화 연구자랍시고 옛날 뭐 이렇게 뭐 고전 영화만 뭐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어떤 그 고상한 영화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봐도 진짜 그냥 재밌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영화들입니다. 이제 그런 영화들이 되게 저는 이제 그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영화들이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판타지와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비루한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실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만의 판타지를 활용을 해서 관객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그냥 환상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시킨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985년 그 우디 알렌 감독이 만든 카이로의 붉은 장미 혹시 안 보셨다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찰리 채플린 감독의 이제 31년 작품 시티 라이트. 찰리 채플린이야 뭐 많잖아요. 모던 타임즈도 있고 뭐 독재자도 있고 그런데 시티 라이트가 저는 최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프란스 멜리 감독 되게 철학적이고 어려운 사람인데 이 천국의 나날들이란 영화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편안한 그냥 굳이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고 그 영화 보다가 스르르 잠들어도 좋은 그런 그냥 어떤 서정성이 깊은 영화인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세 작품 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모종의 판타지와 결부시켜서 그 시대를 그래도 인간미 넘치게 묘사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 밖에도 좀뭐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전 스타워즈도 좋아하고요. 예를 들자면. 어, 뭐 홍콩 영화들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제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80년대, 90년대 홍콩 영화 보고 영화에 대한 환상을 품어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 시절의 영화들을 뭐 어느 하나 다 버릴 수 있는 영화들이 없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음, 좀 뭐 약간 만족스러운 대답이 되셨습니까? 더 다른 질문이 있으셔도 또 계속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음, 예, 이제 어느 분께서 예, 예. 배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 이창동 감독의 시 말씀하셨고요. 맞습니다. 훌라후프 돌고 노파 있고 골목길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배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프레임 안에서 보게 된 여러 요소들이 있죠. 그냥 사물의 배치뿐만 아니라 움직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어느 것 하나 우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없거든요. 물론 우연을 활용하는 영화 예술가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연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이죠.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그 장르 고다르가 했던 말. 하나의 쇼트는 뭐랄까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리프로덕션, 준비 과정, 촬영 과정, 그리고 최종 편집에 그 장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련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품 안에서는 그 모든 그림들이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찍힌 우연적인 그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시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이고요. 또 그것이 모종의 의미를 어떤 만들어내고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선택이 되고 배열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 중 추천작은 어, 저는 이제 우리나라 독립영화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음, 뭐 이걸 꼭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뭐 신동일 감독의 반두비 같은 작품 이제 독립영화 좀 아시면 잘 알고 계시거나 이미 보셨거나 그럴 겁니다. 굉장히 그 작품 자체로서 아주 훌륭하다 이거보다는 뭔가 미래의 어떤 상황을 예표한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상당히 미리 가져왔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방글라데시의 그 불법 체류 노동자와 한국 여고생의 그 만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사랑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서로를 향한 모종의 호기심이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소재로서 이제 상황을 극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맞닥뜨려야 될 현재적 상황이기도 하고, 또 머지않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어떤 그뭐 이방인의 문제랄 수도 있고요. 이방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념의 문제랄 수도 있고요. 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동일 감독의 단두비라는 작품, 제가 개인적으로, 예, 어,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네. 당연 내용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요. 그러니까 네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권해주신 영화를 보면 굉장히 서사가 탄탄한 영화들이에요. 네네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설로 읽는 것과 영화로 보는 것에 가장 큰 각각의 차이는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될까요? 음,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제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영화는 예를 들어 2시간의 영화라고 하면 그 2시간 안에 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승부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촬영을 하고 뭐 편집을 하고 그 편집 이미지 조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뭐 메시지 이런 걸 하고자 할 때 관객은 그 이미지를 보고 저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즉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근데 관객의 의무가 아니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배치, 뭐 연기, 뭐 등등 여러 이제 영화에 결부된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이 순간 지나치는 이 하나의 쇼트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야기 전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순간 거의 0.5초도 되지 않는 그 순간 안에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영화의 핵심이고 그래서 영화를 우리가 흔히 시간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설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시간 날 때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음미하고 또 바쁘면 접어놨다가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읽기도 하고 이미 읽었던 부분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시간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이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차이인 것 같고 그 차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영화의 즉각적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모든 영화적인 요소들이 다 그런 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영화 감독을 디렉터라고 하죠. 영어로 디렉터라고 합니다. 디렉터는 디렉트, 그러니까 뭔가를 가이드한다라는 의미겠죠. 뭔가를 디렉트, 뭔가 어디에 어떤 지도를 한다, 뭔가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제시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 디렉터는 뭘 디렉트 하는 사람일까요? 딱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디렉터는 뭐를 디렉트 할까? 뭐를 인도할까?
뭐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연기를 지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조명을 뭐 지도한다 뭐 그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단 하나를 얘기하자면 영화 감독은 관객의 시선을 디렉트하는 사람입니다. 관객의 시선. 여기서 관객의 시선이란 그냥 시야뿐만 아니라 관객의 어떤 지적, 정서적, 지각의 관심사이죠. 어딜 봐. 이걸 보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디렉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영어로는 그걸 attention이라고 합니다. 관객의 attention을 디렉트한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인공이 인물이 이 프레임이 공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조명이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지, 콘트라스트가 강해야 되는지, 옅어야 되는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관객의 시선을 어떻게 인도하고 관객이 마땅히 뭘 이해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지를 그 관객의 시선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영화 예술의 제 생각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고 그거는 예술 영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 예술 영화가 더 잘 디렉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해하고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술 영화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 사실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업 영화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련을 닦은 사람이 예술 영화를 하는 게 사실 더 맞죠. 왜냐하면 관객의 attention, 시선과 관심을 어떻게 디렉트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될까요? 아니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잘 아, 예.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시면 또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만큼 또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예, 영화 비평 분석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화 연구자로서 영화 제작을 통한 영화 비평, 영화 분석. 근데 영화 비평과 분석을 영화 제작을 통해서 하는 것이 관심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의 요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종종 이제 그 뭐 한국 영화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지는 이제 영화의 여러 가지 미학적 요소들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론가죠. 이론가이지만, 그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모든 분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 그리고 조명기 있고 편집기 고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의 노력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충분히 나도 좀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능력, 실력을 요즘은 이제 만들어 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카메라를 갖고 뭐 그거 필요하다면 그게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내 주변 세계, 혹은 뭐 내 주변의 사람들 어떤 소재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걸로 촬영을 하고 그것이 5분 내지 한 20분 정도, 5분에서 한 20분 정도 분량의 그냥 다큐멘터리 정도 되는 그런 장르의 영상 작품을 충분히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질문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 그것이 글 쓰는 것만큼이나 어, 즐거운 그런 작업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그거는 좀 글 쓰는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고민을 이제 요구하겠죠.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걸 많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를 마스터를 하려면 평생을 해도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상 언어는 됐어요. 일주일이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있거든요. 몇 가지 그런 책도 많고요. 영상 언어를 영상의 문법,
일정 정도 습득을 하고 바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막이 없어도 우리가 만든 영상물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하는 것보다 영화 언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죠. 훨씬 더 소득이 있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네, AI에 대한 인간이 처한 위기의식을 별로 안 느끼시고 그것을 도로 이용해서 차라리 네, 우리가 네,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네, AI에 대한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선생님. 네. 일단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그렇죠. 저도 이제 다들 걱정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학기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이제 제가 아는 동료 교수님이 채팅으로 이제 챗 GPT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챗 GPT의 문제는 이제 이게 페이퍼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몇 가지 소재를 주고 이걸로 뭐 예를 들어 2,000자 분량의 에세이를 한번 써봐. 그러면 쫙 이렇게 나옵니다. 더불어서 놀랍게도 잘 나오는 거죠. 그게.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학생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 그거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막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런 형태의 숙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교육 자체가 전통적인 형태의 어떤 교육이 이제 불가능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업종에서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위기로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음, 그래서 그 위기 의식이 명백하게 있고 또 더 큰 위기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자료를 보면 뭐 어디 5년 후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랄까요. 어떤 그거를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질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거를 그냥 관망할 뿐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잊혀진 꿈의 동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한다거나, 인간의 어떤 뭐 그 역할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려를 하는데, 어, 그렇게 따지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뭐였냐, 이 질문이 다시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열심히 노력해서 뭐를 많이 암기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뭘 잘 계산하는 존재인가? 인간의 어떤 그 뭐 능력 내지는 인간의 어떤 인간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인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거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한테는 종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영적인 경험 이런 것도 추구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인지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AI가 할 수 있고 그것을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행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계몽주의 속에서 우리가 뭐랄까요? 좀 미뤄왔던 그리고 좀 도외시해 왔던 인간의 보다 더 어떤 좀 초월적인 어떤 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영적인 추구일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어떤 그런 합리화 이성 영역 바깥의 어떤 것들까지를 이제 우리가 도달해 볼 수 있는, 거기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AI 덕분에. 그러면 이제 그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요? 어떤 경쟁이라든가 어떤 그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좀 더, 인간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그 바람직한 어떤 그런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고, 사색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AI한테 음, 맡겨두고 우리는 뭔가 좀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그런 어떤 세계를 갖다가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의 그런 시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아, 예, 예, 뭐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뭐 딱히 어떤 뭐 이렇게 딱 이렇다 대안은 없습니다. 예, 왜냐면 AI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문명이 발달해 왔듯이 네네, 인간한테는 언제나 이렇게 문명으로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문명의 얘기들이 항상 우리들한테 왔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역시 그렇습니다. AI도 그런 거의 한 종류로 네네,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저도요.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그 특이점, 티핑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인간의 삶이 어떤 하나의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시기가 이제 곧 뭐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뭐 선생님이나 저나 뭔가 우려 반, 기대 반, 뭐 그러면서 이제 현재를 그냥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제가 이제 미리 받은 어떤 질문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영화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영화 뭐 10편 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영화 뭐 제가 세상의 영화를 많이 본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남들이 좋다는 영화가 쫓아가기도 바쁜 그런 처지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략 한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뭐 셀 수 없이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만큼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만약에 인간이 만든 영화라고 하는 그런 게 그 매체가 딱 다 사라지고 지구상에서 딱 사라지고 한 편만을 남긴다면 어떤 것이어야 될까? 근데 그 한 편은 인제 우리 다음 세대한테 그걸 남겨 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싹 사라지고 장편 영화 한 편만을 딱 남겨 가지고 그것을 후손들한테 건네주고 우리 후손들은 그 한 편의 영화를 궁극적인 하나의 레퍼런스로 삼아 가지고 자신들의 영화의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어떤 영화를 남겨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미학적으로 완벽한 영화여야 할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여야 할까? 아니면 어떤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계, 이 역사를 잘 이렇게 시각적으로 기록한 그런 작품이어야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 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한 편을 꼽으라면 어 1915년에 나온 어 국가의 탄생을 꼽지 않을까. 국가의 탄생이라는 우리 데이비드 와크 그리피스 그러니까 D.W. 그리피스 감독이 만든 약 한 3 시간 분량의 인제 그 남북 전쟁 서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제 서양의 영화학자들한테 뭐 전 세계 영화 100편 뭐 이런 걸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1 등으로 나오는 게 항상 그 작품입니다. 국가의 탄생. 그것과 항상 인제 경쟁하는 게 뭐 42 년에 나온 그 시민 케인이라는 작품. 시민 케인과 국가의 탄생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서로 이제 1 등을 갖고 각축하고 그 시간도 거의 제가 봤을 땐 100년 가까이 된 100 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50 년, 6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국가의 탄생을 제가 뽑은 이유는 국가의 탄생이 매우 혐오스러운 작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영화의 어떤 완성기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연속 편집이나 몽타주나 연기의 방식이나 뭐 그밖에 뭐 프레이밍 뭐 등등 우리가 인제 현대 영화 예술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든 영화적 표현 양식의 어떤 수준에 도달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혐오스러운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하되 이 영화가 흑인들에 대한 매우 뭐랄까 어떤 뭐랄까 인종주의적인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흑인 혐오적인 서사를 품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국가주의라고 하는 거를 어떤 백인 중심의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이상적 국가상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매우 혐오스러운 작품. 이제 이거 이렇게 녹화돼서 공개돼도 이런 말이 나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뭐,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혐오스러운 이유는 너무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적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 영화를 왜 후손들한테 넘겨줘야 될까? 영화를 이렇게 만들지만 영화가 이런 형태의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어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영화의 기술적 완성도를 가지고 후손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자신들의 영화 역사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동시에 영화가 그 자체로 어떤 가치 중립적일 수도 없고 그 자체로 반드시 좋은 것일 수 없고 또 그 자체로 반드시 나쁜 것일 수도 없는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915년 D.W. 그리스 감독의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 한 편을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한번 재미삼아 생각해 본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음, 제 책을 이제 보면 이렇게 저도 이제 제 친척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분한테 이제 뭐 읽어보라고 하고 보여주면 몇 페이지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구나,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 와, 이렇게 좀 그래서 아까 뭐 머릿속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진짜 이런 책은 안 써야지. 진짜 좀 이렇게 우리 그 평론가 이동진님 뭐 이런 분들 같은 그런 글을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이건 제 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제가 하는 말에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주신 거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도 저한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뭐 글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자로서 계속 좀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질문이 좀 더 있으실까요? 어떠실까요? 뭐 아무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뭐 영화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책에 관한 질문도 괜찮고요. 음, 예, 이 정도까지 이제 충분히 또 대화를 나눴으면, 뭐, 선생님 어떠십니까? 우리 정 교수님, 이 정도 하면 좀 적절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음, 여기까지 할까요? 선생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네네,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예. 영화를 좋아하지만 기술적으로 영화를 음, 감상할 수 없을 때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아까 음. 선생님 말씀하신 영화 언어를 공부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 음, 언어라는 거, 그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제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 여러 역할들이 있죠. 뭐 시네마토그래퍼, 그러니까 조명 담당하는 카메라 하는 분, 뭐 연기의 세계도 있고요. 또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이제 촬영에 임하고 조명에 임하고 하는지를 이제 일정 정도의 지식을 알아두는 거. 그게 저는 이제 영화를 좀 더, 뭐랄까, 풍부하게 영화의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도를 파악해야만 그 영화의 어떤 그 영화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못 미쳐. 내지는 의도가 이거인데, 이거를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그게 어떤 뭐 평가 내지 음미가 가능해지겠죠. 근데 평가나 음미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답이 있는 건 물론 아니겠죠. 예전에는 아주 제가 평가절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때 내가 좀 오해했던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나의 이해도가 부족한 했었던 것 같아. 이런 깨달음에 도달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생각나는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짐 자무시라는 미국의 독립영화 감독이 있거든요. 그분이 네네. 만든
천국보다 낯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Stranger 맞아요. Than Paradise. 음, 흑백 영화이고 처음에 그 영화를 볼 때는 정말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왜 저렇게 사운드가 튀는지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또 영화 강의를 들으면서 그 영화에 대한 이제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왜 뭐 어떤 거고 어떤 의도고 그리고 나서 그 영화를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요소들이 그 의도와 맞아 떨어지고 뭐 튀는 사운드니 뭐니 이런 것들도 다 미국이라는 그 공간을 갖다가 뭔가 좀 심리적 거리감을 두고 보게끔 만들고 또 그러면서 약간 그 영화가 의도한 유머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눈에 딱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까지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은 별로 아무리 어떤 숙련된 평론가들이 할지라도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숙련된 평론가들도 계속 입장을 바꿔 나가고요. 특정 작품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한테 재밌는 거죠. 그냥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화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에 대한 뭐 한두 개의 교과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것이 뭐 루이스 자네티가 쓴 뭐 영화의 이해라는 뭐 책도 있고 예를 들자면 뭐 외국 작가든 우리나라 이론가든 뭐 이렇게 영화에 대한 어떤 개론서 같은 거 한두 권 정도를 충분히 음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의 요소들을 파악해 가는데 한 번 영화를 쭉 본다기보다는 요즘은 이제 파일 형태로 많이 있잖아요. 조금 이제 생각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어떤 영화, 어떤 장면을 하면 그냥 무작위로 멈춰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의 구도,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음미하면서 그 장면의 의도와 결부지어서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거. 뭐 구도, 색깔, 조명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선생님,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가 쇼트 그런 거에 좀 관심 있어 기술적으로 이해하려고 책을 좀 도서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네네네. 정말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괜찮은 어, 자리시면은 소개해줘도 되는 자리면 소개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 어, 롱테이크, 쇼트, 뭐 영화적인 그런 기술적인 맞아요. 거를 그런 거, 설명한 책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책이죠. 우리말로 뭐 된 책을, 상관없어요, 두 개 다. 어, 잠깐만요. 네네, 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서관에서요. 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다 아마, 음. 제가 번역이 된 건 뭐, 이 책, 이제, 이런 책이 있고요. 아, 그, 뭐요, 선생님, 어떻게. 구스타브 멜카도의 이 책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 좀 어, 타이핑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게. 이게 어떻게 어 잠깐만요. 모든 분들께 뭐 근데 안 우리말로 돼. 더 음, 이 책 제목이고요. 네, 그 어, 이게 이제 저자 이름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자, 아마 우리말로도 이게 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브루스 블록이 쓴 The Visual Story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음, 쓰이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Visual 네, Story라는 책이고 저자는 브루스 블록인데요. 이 책은 번역이 됐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네, 지금은 아마 절판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예, 중고나 이런 네. 식으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 쓴 건 없어요, 선생님? 있겠죠. 당연히 있을 아, 텐데 네. 근데 선생님이 근데 알고 계신 책은 없어요? 어, 예, 당장 제가 네. 이 책이다라는 그런 네, 거를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근데 네. 그거는 제가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 분들이 뭐 그런 걸 뭐 몰라서 못 쓰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당연히 도서관에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선생님. 잘 못 근데 찾겠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인터넷 서점 뭐 알라딘이나 이런 네, 데서 네.
다각도를 알아보시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장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봤던 걸 방금 제가 썼던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드리면 영어로 비주얼 스토리라는 브루스 블록의 책이 굉장히 많이 쓰고 저도 이거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 강의할 때 이거를 교재로 쓰지는 않지만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시각적인 측면 같은 거. 어, 예, 이렇게 일단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혜선 선생님 괜찮으실까요? 예. 음, 그냥 이렇게 딱 끝나면 되나요? 예. 네, 선생님께 박수 드리고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바로 그냥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